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11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법과 지리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순서, 교재 순서에는요 법 다음에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지리가 있는데요. 역사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법과 지리 부분을 먼저 묶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역사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요 이렇게 6꼭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이 체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한국에 있다, 한국에 머무르다 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여기에 체류,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요 사증이 필요한데, 사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사증이다.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사증, 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90이라는 숫자와 14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이렇게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으면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까? 바로 90일입니다. 9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 그럼 14일은 뭡니까? 14일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제가 체류하는 곳을 바꿨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해야 되냐면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상 있으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 체류지를 옮기면,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안에 말해줘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영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영주권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얘기합니다. 보통 F5 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간 제한 없이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선거 등에서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 납세, 즉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납세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단기라는 말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만 체류합니다. 장기 체류자는 반대로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출장을 왔다거나 일을 하러 온 거죠. 잠깐. 그리고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긴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할 거예요. 아니면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중 단기 체류자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문점의 DMZ에 관광을 온 중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은 짧은 시간이죠. 맞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온 베트남인, 이거는 긴 시간이네요. 단기 체류가 아니죠.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러 온 일본인, 잠깐만 학술대회에만 참석합니다. 맞고요. LA행 비행기로 환승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잠깐 몇 시간만 있습니다. 단기 체류가 맞죠? 그래서 2번은 단기 체류가 아니라 장기 체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장기 체류자, 유학이나 취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장기 체류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봅시다.
관광을 왔어요. 여행을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단기 체류라고 할 수 있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여기는 다 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기 체류자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맞고요. 결혼해서 계속 있습니다. 맞고요.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며칠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며칠이었습니까? 90일. 9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다음은요. 숫자들이 나와 있네요.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4라는 숫자도 잘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냐면 외국인이 사는 곳이 바뀔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로 해야 됩니까? 얼마나 짧은 기간? 전입일로부터 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한국에 특별히 도움을 준 사람들, 박사학위 분야를 가지고 있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안 돼요. 5년 이상 체류해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바로 여권과 비자가 되겠는데요. 비자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증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한국에 적응하고 잘 사는 것, 정착이라고 하는데요. 정착을 돕는 법이 되겠습니다.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에서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법은 다시 한번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국적이라는 말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자, 이거죠.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국적을 얻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 나라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속지에서 지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국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인주의는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주의는 위치가 중요하고요. 속인주의는 사람, 즉 부모님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지주의는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속인주의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데요. 한국은 어느 쪽일까요? 한국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속인주의를 얘기하죠. 자, 한국에서는 부모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한국의 국민이면 아이도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한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에서 한국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화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귀화는요. 한국과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5년 이상 생활을 하고요. 종합평가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 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이 귀화인데요. 이거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한국 사람의
관계가 있는 사람, 부모님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이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 귀화는요, 특별한 공로, 한국에 도움을 많이 줬거나 투자를 많이 하면 특별 귀화를 할 수 있고요. 이 특별 귀화 같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한국에 있었던 기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필요 없다. 일반 기한은 5년 이상이지만 특별 기한은 체류기간이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화의 절차를 볼 텐데요. 자, 귀화의 절차 순서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입사, 그러니까 회사에 가는 순서를 먼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을 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원을 하면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그때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하고요.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고요. 필기 시험도 합격하면 면접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서류, 필기, 면접인데요. 역시 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필기 시험, 면접 심사,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사 시험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지칭하는 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국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태어난 장소가 아닌 부모의 국적,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요, 사람, 속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속지주의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속인주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모님의 국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 아닌 사람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요, 속인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한국인 부모의 자녀, 한국인 부모의 자녀, 한국인의 자녀, 이건 다 맞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한국인의 자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프랑스인 부모의 자녀, 이거 안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국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의 자녀만 한국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속인주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한국에서 가능한 귀화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았는데요. 귀화의 종류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 귀화가 있었고요. 간이 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5년 동안 체류하고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요. 간이 귀화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 귀화는요, 한국의 특별한 일을, 특별한 도움, 특별한 투자를 했을 때 귀화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는 있는데요. 포상 귀화는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를 하는데요. 귀화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국적 취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순서는요, 먼저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는 당연히 신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서류의 요건, 조건이 맞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필기가 먼저입니까? 면접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필기를 먼저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청을 하고
서류 심사, 요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 면접 시험을 보고 그다음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법과 집행기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재판을 한다. 집행기관에서는 범인을 잡아서 이 사람을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법과 재판의 종류는요. 크게 민법과 형법이 있는데 민법은요. 사람과 사람이 싸웠습니다.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민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형법이라는 것은요. 경찰과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경찰, 그러니까 범죄, 죄를 지었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형법에 적용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개인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민법이라고 하고요. 범죄를 해결하는 것을 형법, 형사재판을 하게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3번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3번을 재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심, 2심, 3심이라고 해서 3심제도라고 얘기합니다. 3심제도 꼭 알아두시고요.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3번째 재판은 어디에서 받느냐? 대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것까지.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 3번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기준이 제시된 법은요. 사람들 사이의 권리 다툼, 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분쟁, 갈등 때문에 민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재판을요. 민사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른 법은 뭘까요? 국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 사항을 적어놓은 법, 즉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적어놓은 법은요. 바로 형법이라고 합니다. 한 사건에 대하여 1번, 2번, 3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심제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3번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을 3심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3심제도에서 가장 높은 지위, 그러니까 3번째 재판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대법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법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것. 자, 법 집행기관이 있고요. 사법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재판을 하는 곳이고요. 집행기관은 뭐가 있냐면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답이 되겠네요. 집행기관과 사법기관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생활 속의 법률입니다.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렸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빌려서 쓰거나 어떤 큰 물건을 빌려서 쓸 때는요. 임대차 계약. 자,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것은요. 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렸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세, 월세 같은 것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언제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에서는요. 나이를 조금 먹어야지, 어른이 되어야지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 나이가 바로 만 18세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어리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더 어렸을 때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 이혼 같은 경우에는요. 두 사람이 살다가 이제 헤어져 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법원에 가야 되는데 가정법원에 가서 이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할 때 작성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이고요. 임대차 계약상과는 물건이나 건물을 또는 부동산, 집을 빌려줄 때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 돈을 주고받는 거래는요.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일정할 돈을 받는 계약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을 맺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는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변호사가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꼭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입니까? 바로 18세라고 했죠. 만 18세가 되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전에는 부모님이 허락하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준법 정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준법 정신, 자, 법을 지키다라고 있는데 이 지키다를 땡땡하다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요. 여기에 준수하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수해요. 법을 준법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는 정신, 준수하는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이 뭐예요? 법이 뭔지 알아야 준수하죠. 그런데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법은요. 국민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여 만든 규칙이나 기준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요. 왜 만들었습니까? 왜 약속을 했어요? 왜 규칙과 기준을 정했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사회, 공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런 좋은 사회에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법은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요. 갈등을 해결해주고 질서를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의 바탕, 즉 기초가 된다. 이런 좋은 역할을 한다. 알아두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약속, 규칙, 그리고 기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정신, 준수하는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준수하는 정신, 준법 정신이 되겠습니다. 준법 정신.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죠.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아니요.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한다, 지켜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네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준법 정신 아주 중요하죠. 법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한다. 네, 법을 잘 지키면 권리가 지켜집니다.
한국에서의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리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은 역사 부분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먼저 지리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역사 부분은 12강 마지막 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한국의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계절, 그러니까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어때요? 봄은 따뜻해요. 여름은 더워요. 가을은 시원해요. 겨울은 추워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계절의 한국 기후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봄에는요, 날씨가 따뜻한데요. 황사현상,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요. 꽃샘추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이 있고요. 봄이 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런데 점점 따뜻해지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봄이 되어서 따뜻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추워지는 이 시간을요. 꽃샘추위라고 얘기합니다. 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름은요. 장마와 태풍이 오고요. 습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강수량,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양이 굉장히 많다. 1년 중에서 여름이요. 강수량이 가장 많다. 자, 이 부분은 좀 강조할게요. 강수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한다고 나왔는데요. 추수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차갑고 건조하고요. 3한 4온, 그러니까 3일은 아주 춥고 4온은 조금 따뜻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여기에는 서해, 남해, 동해, 북쪽에는 없죠. 바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5번, 6번, 7번이 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동해, 서해, 남해 이런 것들이 바다가 있죠. 자, 동해는요.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롭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요.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안선이 이렇게 아주 복잡합니다. 해안선이 복잡한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다. 바다 깊이가 얕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섬도 많이 있습니다. 갯벌이 발달했고 간척 사업, 이렇게 땅과 땅 사이를 메꾸는 사업, 이런 것들을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활발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국에는요.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쪽 부분, 북동쪽 부분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산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하고요. 가장 긴 산맥, 한국에서 가장 긴 산맥인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남서쪽에는 큰 강을 중심으로 평야, 이 부분은 평야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북동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산맥과 함경산맥 등 높은 산재가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가 태백산맥, 제일 큰 산맥이고요. 여기가 함경산맥, 역시 두 번째로 큰 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지형적 특징이 아닌 것 문제를 풀어볼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네, 삼면 세 개의 면이고요.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세 면 맞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요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평야는 30%밖에 안 됩니다. 틀렸네요. 남서쪽에는 큰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고요. 북동쪽에는 높은 산지가 펼쳐져 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바다의 수심이 얕고 수심이 얕다. 남해와 서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간척 사업이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서해안이 되겠죠. 황사현상과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계절은요. 바로 봄입니다. 자, 꽃샘추위,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이거를 꽃샘추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과일이나 곡식을 수확합니다. 추수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가을이 되겠죠. 가을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요. 먹을 것도 많이 있는 계절입니다. 한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다. 비가 아주 많이 온다. 언제입니까? 바로 여름.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강수량, 여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가을철에 볼 수 있는 생활 모습. 자, 장마와 태풍. 이건 여름이고요. 농촌에서는 몸내기를 합니다. 봄입니다. 봄, 늦봄이고요. 초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봄, 늦은 봄이고요. 여름이 시작될 때 초여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을 추수. 아까 얘기했던 수확 똑같은 말이죠. 이게 가을이 모습이 되겠고요. 두꺼운 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봄과 관련이 있는 것은요. 꽃샘추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장마, 태풍, 열대야, 밤에도 더운 현상은요. 모두 여름에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해안 중에서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고 단순하고요. 바다의 수심이 깊은 곳은 바로 동해안, 동쪽에 있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산맥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산맥은 태백산맥, 태백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지리 부분 그리고 법 부분, 법과 지리 부분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역사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